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대하 소설, 토지, 책 맛보기 32번째입니다. 20세기, 이혼모와 유부남, 그리고 본처, 그들은 운명을 살아내는 방식이 각자 달랐다. 라는 제목으로 서울기생 그녀가 양반이면서 기혼자인 이상현의 아이를 모몰래 낳아서 기르게 된 사연을 다루고자 합니다. 미혼모의 길을 자초하면서까지 기생인 그녀가 혈통 좋고 잘생긴 남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양반 이상현이 기생인 그녀에게 기생했다가 자립하고 성공하자 떠나버리고 마는 비정한 외도 역사가 될지, 그것도 아니면 신분 귀천을 뛰어넘은 지고지순한 순애보가 될지 풀어가 보기로 합니다. 소녀 시절 봉순이었던 그녀는 기화라는 이름으로 기생의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룬 후 그녀는 기생도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프로젝트를 완수합니다. 미혼모의 길을 선택한 그녀의 독단적인 행보는 이상현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현은 양반과 독립지사 이동진의 아들로서 혈통을 몹시 중요하게 여겼으니 말입니다. 성질이 격하고 편협하고 여자에게 불친절하고 모멸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는 사내 이상현은 잘생겼습니다. 그 잘난 남자의 혈통이 기생의 몸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으니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도한 유학자 이상현에게 재앙과 맞먹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이상현이 어릴 적부터 양반의 위상을 지나치게 과시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걸까요? 10살 무렵의 소년 이상현이 청년 길상을 향해 호령하고 하대하는 모습은 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참판댁 윤씨 부인이 살았을 당시 추수한 곡식을 이상현의 집으로 선물 삼아 보냈을 적 이야기입니다. 길상이 나무 그늘 밑에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벼랑간 나무가 흔들리면서 우박처럼 감히 국수 사발을 치면서 떨어진다. 길상은 누가 장난을 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다. 언제 기어 올라갔던지 상현이 도령이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길상의 얼굴이 벌개진다. 길상이는 어쩐지 상현이 도령이 싫었다.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도 길상이 싫은 모양이었다. 길상은 사발을 멍석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었다. 감을 집어내고 다소의 먼지쯤은 꺼릴 것도 없었다. 상현은 나무를 타고 쪼르르 내려왔다. 왜 안 먹는 거냐? 먹어! 내가 먹으라 했다! 길상이 반밖에 안 될 성싶은 조그마한 상현이는 어른처럼 호령을 했다. 길상은 잠자코 그를 바라본다. 성깔과 자부심이 몸 전체에서 배어나온다. 그만 먹겠습니다. 도련님은 소인상전이 아니옵니다. 길상의 말씨는 달라졌고 정중하나 단호했다. 그로부터 10년 남짓 세월이 흘러 20대가 된 두 사람은 간도 땅에서 다시 겨루게 됩니다. 가족이 없는 고아 처지인 서희의 혼인을 두고 연적으로서 설전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실 서희의 시중을 드는 길상은 이상현이 기혼자만 아니라면 상전 서희의 배필로 손색이 없다고 마음속으로는 인정합니다. 하기사, 상현 서방님이 장가든 몸만 아니었더라면 어지간히 짝이 맞는 부부 애기씨하고는 천생연분이 됐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는가. 하지만 길상은 기어이 맞섭니다. 설전의 포문은 이상현이 먼저 엽니다. 조선 땅에 아내가 있었지만 서희와 함께 살아갈 곳은 간도 땅이니 내심 서희와 혼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현은 혼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길상을 지목하며 덤벼들듯 당차게 따집니다. 자네는 그 나이에 장가도 안 들고 어쩔 셈인가? 달리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서희는 혼인을 해야 할 게야. 누구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네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자네가 장가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육박해온다. 벌거턴 길상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셔진다. 상현은 그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상현의 빛을 바라는 눈을 받는 길상은 한순간 휘청거리는 것 같았으나 웃었다. 그리곤 얼굴에 노기가 떠오른다. 제 일신상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도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야.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 양반 상놈 구별이 없어졌다기로 그것을 빌미로 삼는다면 내 칼이 자네 목에 들어갈 줄 알란 그 말이니라. 저도 한 말씀 드리지요.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천의 고아가 된 아시라에서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를 야심의 놀이개로 삼을 시 저의 칼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놈 종놈의 신분으로 니한테 그따위 혓바닥을 내가 왜 못 올라?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오른다. 서희하고 여기서 고향 땅 안 밟으면 될 거 아니야? 혼인을 은근히 바랐던 상현에게 서희는 오누이 지간이 되자는 말로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힙니다. 그 길로 이상현은 조선 땅으로 돌아와 처가덕으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게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이상현은 기생의 몸에서 자신의 핏줄이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베토벤 운명 교향곡의 강렬하고도 엄중한 첫 소절처럼 우르르 쾅 하고 운명이 갑자기 덮친 것입니다. 양반의식이 투철한 이상현이지만 청천벽력 같은 운명 앞에서는 군자적 면모를 잃고 맙니다. 제 살 길만 찾는 소인배처럼 무조건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북쪽 땅으로 넘어갈 작정을 합니다. 1920년대 당시 북쪽 땅 주변은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을 쌓을 수도 있는 지역이었으니 도망자의 피신처로 그보다 더 마땅한 곳은 없었을 성쉽습니다. 이상현은 북쪽 땅 낯선 거리를 5년이 넘도록 헤매고 다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면한들 들이닥친 운명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사건이 우르르 쾅 다시 내리꽂힙니다. 거역할 수 있으면 운명이 아니지롱?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기생인 그녀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섬진강에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연해주에서 주갑으로부터 듣게 되자 마침내 이상현은 운명의 속성을 직감합니다.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옥죄어드는 것이 운명인 것을 말입니다. 이상현은 운명의 실체를 속시원히 밝힘으로써 운명의 질긴 사슬을 끊으려 합니다. 어찌 보면 그녀의 죽음이 이상현에게 운명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준 셈입니다. 이상현은 드디어 운명에 순응하는 물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 방편으로 우선 가까운 동료에게 자신의 기막힌 운명을 정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조선 독립 관련 일을 하던 교사 송장환에게 이상현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지만 마치 술주정하듯이 고백을 합니다. 그 지독한 운명이 독한 술처럼 이상현을 비몽사몽 헤매게 했던가 봅니다. 어쩌다가 하나 떨어진 계집아이 생각을 했던 게요. 어미는 기생. 기생이 뭐 때문에 아이는 낳았는지 모르겠소. 그나마 계집애였으니 망정이지. 허허. 얼굴도 한 번 본 일이 없소. 하하 하하. 기생이면 기생답게 사내들 창자나 꺼내 먹고 살 것이지. 아이는 왜 낳아?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도망 온 게요. 아시겠습니까? 송 선생. 이상현은 기생인 그녀가 낳은 아이가 딸이라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1920년대 당시 이 땅에 남아선호 사상이 팽배하던 시절이라 그랬던가 봅니다. 어쩌면 미혼모의 길을 자초한 그녀 역시도 아들이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 20세기 이 땅에서는 딸보다 아들이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상현에게는 정식으로 혼인한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이 이미 하동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상현은 운명과 화해하듯 고백을 시작하자 비로소 그녀가 낳았다는 딸아이가 자꾸만 어른거립니다. 북쪽 땅으로 넘어온 지 5년이나 지났으니 유년기에 이르렀을 어여쁜 딸아이가 눈에 밟혔던가 봅니다. 그 앙증스러운 어린 생명을 남겨두고서 어미인 그녀가 섬진강에 빠져 죽었다니 이상현의 애도는 걷잡을 수 없는 흐느낌으로 터져나옵니다. 울음은 운명을 드디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서곡쯤으로 이해해도 될 성쉽습니다. 뜨거운 것이 상현의 눈앞을 가린다. 죄의식이 괴물같이 달겨든다. 기화가 낳았다는 계집아이를 타인같이 연관이 없고 모르는 존재로 치부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사태처럼 무너져서 덮쳐 씌우는 아픔과 연민을 상현은 이제 감당을 못한다. 가슴을 찌르는 이 감정은 부성애하고는 다른 성질의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너무 찢다. 상현의 얼굴은 눈물에 젖는다. 조선 500년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대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을게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말입니다. 위대한 부친의 개망나니 같은 이 아들 신세를 부끄러워한 세월도 지나갔어요. 지금 심정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운다는 것은, 특히 사내가 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순수한 것이다. 순수한 인간적인 일면이다. 그러나 송장환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런 순수성에 감동하거나 상현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본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였다. 반대였기에 송장환은 충격을 받은 것이다. 결코 상현을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한 일이 없었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눈물이건 간에 그 눈물은 자신의 포기보다 항복의 의미로 송장환은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현의 눈물은 운명에 대한 항복일 뿐 니체가 말한 운명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듯합니다. 이상현은 어쩔 수 없이 운명을 수용하기는 해도 도저히 자신의 운명을 사랑까지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사실 운명을 원망 혹은 증오하면서 무조건 회피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게 된 것만도 양반 이상현에게는 대단한 변화이고 전환일 수 있습니다. 니체의 운명에는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함으로써 인간은 위대해질 수 있고 높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과연 이상현은 앞으로 니체의 운명에 경지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일단 이상현에게 들이닥친 운명의 발단부터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운명이란 그 당사자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뜬금없이 찾아오는 초월적인 불상사이기만 한 것인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동갑인 양반 이상현과 기생그녀는 3.1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부터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무렵의 일제강점기는 봉건과 근대가 포개지는 시기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과도기를 살아내느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로 복귀를 해야 하나, 신분철폐의 사회주의로 가야 하나, 촌에서 부모 모시고 농사를 지어야 하나, 도시로 나가 근대 기술을 배워야 하나, 내 짝을 내가 스스로 찾는 자유연애를 할 것인가, 부모가 맺어주는 중매결혼을 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선택기로에서 갈팡질팡했을 것입니다. 21세기 지금 젊은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서 이리저리 견주고 있듯이 말입니다. 각자의 고민과 방황으로 무척 버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만세를 불렀던 사건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빈부 귀천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한마음이 되어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각자가 품고 있던 희망찬 미래에 대한 그림은 제각각 달랐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들 중에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예전처럼 조선왕조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들은 신분이 철폐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주의 근대국가를 소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반 이상현이 3.1 독립 만세를 열렬하게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양반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조선 왕조로의 복귀에 대한 간절한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리로 몰려나온 사람들과 휩쓸리다 보니 군중 심리에 동화되어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솟구쳤던 걸까요? 지난 3월 만세 시위의 군중 행렬이 상현의 눈앞을 지나간다. 시위 군중 속에서 서희돈이 상현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내질렀다. 상현은 흐르는 눈물을 주먹으로 닦았다. 상현은 소년같이 울었다. 그런데 3.1 독립운동은 성과 없이 끝났다. 서희돈은 상해로 가버리고 없다. 그러나 상현은 자기 자신, 이상현이란 한 인간에 실망하고 자신을 잃은 것이다. 서희도는 그녀가 서울기생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정을 나누었던 서참봉댁 자제입니다. 서희도는 서울기생 그녀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처럼 애착을 보였지만 양반 가문을 고려한답시며 그녀와의 사랑을 깨끗이 접었던 허풍선이입니다. 서희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겠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희롱을 당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셈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 자신이 서희돈에게 깊이 매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갈라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3.1운동이 흐지부지 유야무야로 끝나자 서희돈은 사회주의 시류를 따라 중국 상해로 건너갑니다. 젊은 혈기의 서희돈은 자기 능력과 적성을 깊이 헤아려 보지도 않은 채 중국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허풍기를 제주 삼아 공산당 관련 일에 앞장설 요량으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지한 이상현은 당시 간도와 연해주에서 행해지고 있던 독립 관련 일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서희돈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상현은 처가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술에 쩔어 사는 이 땅의 근대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땅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고뇌는 마치 자기 혼자서 다 껴안은 양 말입니다. 그런 이상현이 3.1운동에 별탈 없이 무고한지 걱정이 되어 반백이 된 억쇠가 괴나리 보찜을 지고 상경합니다. 1920년대의 이 땅은 서울 도시의 근대와 외딴 시골의 봉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상현은 근대 젊은 지식인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억쇠는 여전히 조선 왕조에서 상전 이상현을 모시는 늙은 하인 처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 서울의 음산한 거리를 걸으면서 늙어가는 억쇠는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생목숨이 날아가고 조선 천지가 들고 일어났어도 외놈의 새끼들이 끄떡이나 해야 말이지. 인자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처음에서 만세만 부르면 독립이 될 줄 알았지.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치국부터 마신 격이라 되는 기 뭐가 있노. 우리 댁 나으리만 해도 안 그렇건데 만판 만세 불러봐야 소용이 있나. 3.1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은 독립지사 아들인 이상현에게는 운신의 폭이 줄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떠돌이 기자 생활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던 이상현을 억쇠가 동대문 밖 쌍과부 주점에서 찾아냅니다. 술에 쩔어 창백하게 여윈 이상현은 억쇠가 나타나자
상전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한 채로 늙은 하인 앞에서 어리광하듯 자책합니다. 그렇게 원망스리 나를 쳐다보지 말게. 나도 양심은 바늘귀 떨어진 것만큼 있네. 처가 덕으로 일본까지 유학하고 온 놈이 처자식 다 버리고 남봉꾼이 됐으니 말이야. 아무리 나란 일이 바쁘시기로 그래도 조금은 사정을 생각해 주셔야죠. 내가 나라 일하느냐? 아씨께서 서방님은 글을 써서 싸운다 캐십니다. 이상현의 아내는 남편이 쓴 신문기사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세련된 신 여성의 사랑도 매몰차게 거절하는 근대 지식인 이상현은 시골 고향에 있는 봉건적 아내를 촌스러운 아녀자 이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상현은 우러나지도 않는 정을 짜낼 만큼 위선적인 양반은 못 되었기에 도통 정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맨살이 살짝 스치기라도 하면 몸을 사리는 남편을 대하면서 이상현의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런데도 자식은 잉태되니 인간 본능의 세계도 운명의 세계만큼 불가사의한 듯합니다. 이상현의 아내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어서 심장이 상할 적이라도 자신이 처한 삶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주도합니다. 이상현이 만주, 서울, 일본을 오가며 자유로운 근대 지식인의 면모를 갖춰가는 동안 그의 아내는 경상도 땅 촌에서 붙박이로 살면서 혼자 묵묵히 자식을 낳아 키웁니다. 장차 두 아들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양반과 여인이 삭바느질을 해야 하는 수모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미혼모는 아니지만 미혼모에 버금갈 정도의 극진한 고독감은 골육에 사무쳤을 듯합니다. 곁에 함께 살지도 않는 이상현을 지아비로 받들며 살림과 육아의 노고를 오롯이 홀로 책임지는 아내의 운명 또한 결코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현의 아내는 자신의 운명을 담담하고 기품 있게 살아내는 듯보입니다. 어쩌면 니체 운명에 에 걸맞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상현의 아내 같은 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나지익한 열정이나 조용한 적극성과 같은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감정들을 자신의 것으로 품고서 티나지 않게 헌신하며 가족과 이웃 친지에게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이렇듯 드러나지 않는 수수한 사람들의 노고 덕분에 진화의 물결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리라 싶습니다. 철학자 니체나 운명의 개념에는 일자 무식이어도 세상 현실에 내던져진 대로 엎어지고 자빠지며 온몸으로 부딪혀서라도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수더어분이 살아가는 이들의 덕택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 방방곡곡에는 숨어서 빛나는 보배 같은 이들이 의외로 많으리라 싶습니다. 한결같이 유순한 생애를 살다가는 수많은 이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윽한 파동이 가슴에 번져갑니다. 물론 만천하에 드러나는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 등 성각자들의 지식과 지혜에 경외감이 들 때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세상 한 모퉁이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부여한고서 사람다운 양심을 지키려 애쓰며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묻어남도 마찬가지로 숭고하게 여겨집니다. 자신의 운명을 수긍하고 사랑하는 법을 온몸으로 터득해가면서 운명과 더불어 춤추듯 자기 생을 살아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의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지만 자신의 미미한 변모에 뿌듯해하고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시시한 창조에 은밀히 설레면서 쏠쏠하게 주어진 삶을 향유했을 듯합니다. 20세기 근대 문물을 누리며 도시에서 살아가는 지식인 남편과 봉건적 풍습을 고수하며 시골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는 아내는 한 쌍의 부부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남편 이상현과 시대에 뒤처진 그의 아내는 같은 시대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마치 남편 이상현은 근대 일본을, 아내는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의 조혼 풍습이 근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도기에 일제강점기가 위치해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시류에 밀렸다고 해서 봉건적 아내에게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의 자리를 근실하게 견지함으로써 주어지는 자유를 누렸을 법합니다. 떳떳함은 곧 자유의 다른 이름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상현은 아내에게 정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권위를 훼손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유교적인 양반인 동시에 근대적인 지식인인 이상현의 당시 심경을 엿보기로 합니다. 상현은 조선 사람의 힘으로 독립이 된다는 것에 회의를 품었다. 3.1 운동이 잠들어버린 지금은 더욱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여자들을 비롯한 인간관계에서도 안주할 곳은 없었다. 고향에 있는 조혼한 아내는 영원한 타인일 것 같았다. 상현은 아내가 영원한 타인인 한에서는 자신도 영원히 남편이란 위치에서 부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절대로 이혼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 글을 쓰자. 문학의 생애를 걸고 승부를 보자. 했으나 그러나 한심하다. 아무리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이상현이라 하더라도 독립투사 이동진의 아들인 이상, 일제 강점기에서 발붙일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발을 붙여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자립의 발판을 다질 만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이 땅의 젊은 지식인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이념을 전파하던 기독교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지만 유교적 양반의 권위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이상현으로서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유학자로서 이상현은 유교가 근대적 가치에 완전 매몰될 정도로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상현은 서양 근대 바람이 휘몰아치는 서울이 몹시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글쓰기에 몰두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머물기도 싫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싫어서 선택한 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는 그녀가 서희동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명창의 꿈을 품고서 내려가 있던 곳입니다. 그녀가 전주기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바로 그곳으로 이상현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훗날 우르르 쾅 내리꽂힐 운명의 발단에 이렇듯 이상현 자신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개인의 감정과 사회 시스템이 빚어내는 합작품일 것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상현 자신과 사회적 시류가 함께 어우러져 작동되면서 운명은 잉태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주에 당도한 이상현은 일본 유학 당시 사귀었던 전라도 갑부 아들과 함께 기생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기생기와의 소식을 묻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이상현은 자신의 운명 속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는 셈입니다. 기와를 안다는 기생은 산호주였다. 안색이 검고 깡마르고 성깔깨나 있어 뵌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데가 없는 20서너쯤의 기생이다. 기와는 애인도 정인도 아니지만 말이야. 우린 친구야. 그나저나 산호주야. 너도 만세 불렀느냐? 부르고 말굽쇼. 기화 언니랑 울면서 따라다녔어요. 집에 와서도 언니는 많이 울었지요. 기생인 그녀들은 왜 울음범벅이 되어 3일 만세를 부르고 다녔던 걸까요? 나라 잃은 서름을 기생인 그녀들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일까요?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기생 신분이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했던 걸까요? 조선 왕조 백성으로서 유교적 충성심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그랬을까요? 너도 나도 목 놓아 만세를 부르는 그 대열에 무조건 합류하고 싶은 뜨거움이 차올랐던 걸까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3일 만세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상현은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호주를 대동하여 그녀를 애써 찾아갑니다. 서희돈이 중국 땅으로 떠난 이후이니 마음도 홀가분합니다. 명분을 중히 여기는 양반 이상현은 어쩌면 그녀가 서희돈과 이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현은 훌륭한 독립지사의 아들로 살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쓰다듬어줄 여자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고향 땅에서 봉순이로 불렸던 그녀와 친하게 지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을까요? 이상현은 기생기와의 이름이 아닌 봉순이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그녀 앞에 다가섭니다. 그녀 역시 이상현을 맞아들이면서 봉순이로 살던 옛 시절을 추억하며 향수를 달랬을 법합니다. 아주 작은 기와집 앞에 다다르자 밤중 이웃 생각도 않고 상현은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들어선다. 그리곤 봉수나. 나직한 음성으로 아주 정답게 부른다. 봉순이 방문을 열고 나와서 이부사댁 서방님? 오르셔요. 상현은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간다. 자리에 들었던지 방에는 이부자리가 펴져 있었다. 상현은 이부자리 속에 발을 디밀고 앉는다. 서방님, 애기씨 생각이 나서 오셨수? 서희 아씨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미친 소리. 나 기와한테 신세 좀 지려고 왔다. 형사한테 쫓겨오셨나요? 이상현이 뭐 그리 큰 곡이라고 형사나리께서 쫓아오겠냐. 직장도 잃고 밥 먹을 곳이 없어서 왔으니까 한 달만 먹여줘. 그럼 술상 차려 올릴까요? 아니다. 오늘 밤은 너하고 밤이 새도록 얘기하고 싶어. 그렇게 하세요. 올 때 바람 소리가 몹시 심하더구나. 저는 가끔 파란 보리밭에 앉은 까마귀들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18살 때인가? 하동읍에 있는 소리꾼 집을 찾아갔을 때예요. 그때 평사리서 읍내로 가는데 파란 보리밭에 까마귀들이 무리지어서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무심히 보았는데 상현은 기와를 우두커니 쳐다본다. 살빛이 곱던 얼굴에 기미가 조금씩 돋아나 있다. 기화, 의돈 형님은 상해로 갔다. 그랬어요? 기와의 음성은 무심상하다. 서희돈에 대해선 늘 수동적이던 기와였으나 단념은 서희돈 쪽에서 먼저 했다. 깨끗하게 그렇게 말끔할 수가 없이
헤어진 뒤 기화는 비로소 서희돈을 무서운 사내로 알았고 사내의 이기심을 절감했던 것이다. 역시 서희돈도 관례대로 기생사회에서 외도를 했을 뿐이었다. 누가 날더러 연애를 해야 절주할 거란 말을 하더군. 그런데 나는 연애 말고 소설을 써볼까 싶어. 기화, 소설이 뭔지 아나? 날마다 신문에 나오는 얘기 말이지요. 연애주에 계시는 부친께서 꾸중하실 텐데요. 너도 내게 냉수를 끼얹는군. 글 쓰는 걸 잡기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해볼 만한 일이야. 기화는 밖에 나가 안악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이르고 마루 끝에 한참을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왔다. 상현은 이불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내리깐 눈 아래 그늘은 이 세상 끝에 홀로 선 한 사나이의 짙은 외로움 같다. 시선을 느낀 상현이 얼굴을 든다. 역시 외로운 여자가 외롭지 않은 얼굴을 하고 서 있다. 두 사람은 새벽녘까지 술을 함께 마시었다. 그리고 상현은 기화 집에 눌러 앉았다. 세상 일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상현은 열흘을 보냈다. 술도 반주 정도만 했다. 대신 그는 기화가 술자리에 불려나가고 없을 땐 원고지에 글을 쓰는 것이 일과였다. 이상현은 그렇게 기생인 그녀의 집에 기생하면서 열흘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상현이 전주에 내려와 지내는 열흘 동안 그녀는 적잖은 불편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티를 이상현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자니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을 법합니다. 성적 자유가 허용된 기생일이 직업이긴 하지만 이상현이 그녀 곁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소와 달리 기생일에 몸이 사려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현을 넉넉히 먹이고 편안히 재우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어야 했으니 마냥 몸을 사릴 수만도 없습니다. 기생일을 마음 놓고 잘할 수 없는 형편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상황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밤에 상현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었다. 아니, 소리를 죽이며 우는 소리였다. 벼랑간 상현은 이상한 흥분을 느낀다. 여자의 울음소리, 봉순이도 기화도 아닌 그냥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오관의 피를 급하게 회전시킨다. 상현은 어금니를 깨문다. 욕구가 벼랑간 아우성치듯 전신에 몰려든다. 상현은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기화는 엎드린 채다. 부드러운 어깨, 가녀린 허리, 저고리 돌연이 올라가서 하얀 치마허리가 보인다. 욕을 들었구나. 욕만이면요. 뺨을 맞았어요. 취하지도 않고서. 엎드린 채 대답한다. 상현은 기화를 안아 일으킨다. 기생처지. 그러려니 생각할 것을. 오늘 밤은 유난히 서럽네요. 멎었던 울음이 다시 이어진다. 서럽게 흐느낀다. 따스한 몸의 흔들림이 상현에게 전해온다. 상현은 기화를 쓰러뜨리고 전등을 끈다. 바보같이, 이 바보야. 상현은 기화의 가슴을 짓누른다. 여태껏 어느 여자에게서도 체험한 일이 없는 환희에 상현은 전신을 떤다. 이제 이상현은 운명의 한가운데를 향해 돌진하는 자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미루고 미루느라 열흘을 버티다가 드디어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달할 순간을 포착했으니 말입니다. 운명의 힘이 막강한 것은 그만큼 본능의 힘도 막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치유가 되면서 두 사람의 연정은 점점 깊어갑니다. 이후 그녀와 이상현은 나란히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녀는 이상현을 먹여 살리고 정을 주느라 그랬던지 명창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다시 서울기생이 되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에 반해 이상현은 소설가로 인정받고 드디어 자립에 성공합니다. 두 사람은 서울 양품점에서 나란히 쇼핑하는 모습으로 어떤 지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옷이나 장신구를 파는 양품점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벌게 된 이상현이 신세를 갚기 위해 그녀에게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자립에 성공한 이상현의 멋진 품새를 위해 넥타이라도 골라주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그녀와의 원만한 작별을 위해 이상현이 선물 공세를 펴고 있었던 걸까요? 양품점에서 발견된 두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상현은 그녀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이상현은 소설 번역하기와 간도체험 소설 쓰기에 매진합니다. 술마저 끊고서 글쓰기에 매달리다 보니 서울기생 그녀에게로 가는 발길이 저절로 뜸해집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가지 않을 핑곗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더욱더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현 역시 양반인지라 서희동과 마찬가지로 기생인 그녀와 연인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꺼려졌을 수 있습니다. 양반체 통해 손상될 일이 벌어지기 전에 헤어질 기회를 일찌감치 엿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상현은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일본말로 된 외국 소설 번역을 한다. 간도 생활 체험을 소재로 한 소설이 단 한 줄도 나가지 못한 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술을 끊었고 기화한테 가지도 않았다. 그리움보다 미움을 더 강하게 품게 된 최서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멀어져만 가는 여자다. 기화의 경우는 연민과 편안한 잠,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가슴, 방황을 하는 공통점. 그런 것으로 하여 기약도 없는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그것이나마 사내 자존심 때문에 괴로운 관계가 아닌가. 이상현은 한 달이 넘도록 발길을 끊었던 서울기생 그녀의 집에 들렀더니 뜻밖의 주갑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갑은 스승 강우규 노인이 남대문역에서 일본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잠시 안전한 피신처로 찾아든 곳이 그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녀를 남달리 애틋하게 여기는 남자들이니만큼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상현은 적개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주갑을 째려보고 주갑 역시 달갑지 않은 양 무뚝뚝합니다. 뜻밖의 삐쩍 마른 전라도 사내와 상현은 마주쳤던 것이다. 주갑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찌된 일이오? 예, 이 댁에서 일 좀 해주고 여비나 마련해볼 양으로 어서 들어가시시오. 기화 아씨 안에 계십니다요. 심드렁한 말투다. 주갑의 말이 몹시 귀에 거슬렸고 뭔지 석연치 않게 불쾌했다. 기화는 주석에 나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상현을 쳐다보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했다. 나 한잠 자고 가겠소.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기화는 베개를 꺼내어 머리에 받쳐주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담담처럼. 낮게 들릴락 말락한 음성이다. 집착하지 말어. 누구 말 맞다나 나는 뜨내기 신세야.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말씀만이라도 그렇게는 하시지 마셔요. 상현은 눈을 꼭 감아버렸다. 상현이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때 기화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임신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수척해진 얼굴로 기생일을 하러 나가다니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녀는 이상현과의 관계를 각별하고도 은밀히 여기는데 반해 이상현은 전혀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듯 이런 지하로 방어막을 치니 말입니다. 그런 이상현에게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임신은 그녀 혼자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갑이 한밤에 마당 한 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주갑이 흐느끼는 이유가 헷갈립니다. 처형을 당한 자신의 스승 강우규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느라 울었는지 아니면 임신한 몸으로 기생일을 하러 나가는 초췌한 그녀가 하도 애달파서 울었는지 말입니다. 울고 있는 주갑을 발견한 이상현은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합니다. 소설을 쓰는 근대 지식인 이상현의 변모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하여 늦은 밤에 20대 양반 이상현과 40대 하층민 주갑은 술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게 됩니다. 이때 주갑은 주눅든 기색 하나 없이 천연덕스럽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니 무구한 주갑답습니다. 뼈뿐인 듯 여인 얼굴에 얼룩져 있는 눈물. 그러나 40을 훨씬 넘긴 주갑의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슬픔에 가득 찬 사내의 눈이. 상현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놀란다. 왜 놀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갑은 눈물을 거두고 술잔을 들었다. 상현은 공손하게 술을 따라주었고 지순한 한 사내의 뜨거운 눈물을 가슴 깊이 새겨보는 것이었다. 폭탄을 던지고 처형을 당한 그 어른은 내 선상님이어라. 그러니까 그 어른을 줄곧 모셨다 그 말씀이요? 그래요. 그 어른은 몸으로 날 가르쳤단 말씨 참말로 잊을 수 없을 것이요. 말씀으로 안 하시고 몸으로 하셨단 게로 마지막까지 그 어른은 몸으로 하시소. 그렇게 말한 주갑은 그 다음 날 말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는 마당의 주갑은 왜 이상현에게 몸으로 독립운동을 한 강우규 스승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독립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해야 하니 저렇게 해야 하니 글로만 말로만 주창하는 고상한 지식인 축에 속하는 이상현에게 우회적으로 간절하게 당부하느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현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에 대한 책임을 몸으로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라는 강력한 호소를 넌지시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상현이 그녀를 놀이객감 기생으로만 취급하다가 비정하게 내치기라도 할까봐 주갑은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자윤이 평등이니하고 부르짖는 근대 지식인들이 정작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몸소 실천할 엄두를 내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주갑은 덜어 봐오기도 했던 터라 이상현만은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살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솔선수범했던 자신의 스승 이야기를 슬며시 들려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기생인 그녀를 내심 어여삐 여긴 40대 중년 주갑의 눈에는 이상현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려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갑으로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애처로운 그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티나지 않는 신신당부밖에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토록 마음을 썼던 주갑의 간절한 당부는 장차 무색해지고 맙니다. 이상현에게는 그녀의 임신을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현은 돈을 버는 당당한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생계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자립에 안착한 이상현은 이제 기생인 그녀에게 더 이상 기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성공가도에 올라탄 소설가로 일상이 새롭게 짜여진 이상현에게 그녀가 일부러 연락을 취하지 않는 한 바빠진 이상현이 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은 봉쇄되고 만셈입니다. 양반이면서 소설가가 된 이상현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바빴을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이 땅은 소설가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던 만큼 양반이 소설가로 유명세를 타는 것은 권위 추락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이상현은 사람들의 입방아를 잠재우고 소설가로서 권위를 축혀 세우기 위해 오로지 소설 창작 실력으로 승부를 걸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정욕과 승부욕을 발동시킨 소설 쓰기는 그녀로 향한 관심을 깡그리 사그라뜨렸듯 합니다. 혹여나 기생이 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명예회복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으니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작동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녀가 임신을 했을 바로 그 무렵 서희돈이 중국에서 잠시 돌아와 있었으니 아예 그녀를 도외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상현으로서는 선배격인 서희돈의 옛 애인이었던 그녀와 연인지간이 되었으니 거북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서울 갑부 아들 황태수의 집에서 귀국 환영 술잔치가 열린 날 서희돈과 이상현은 만나게 됩니다. 서희돈은 그녀와 각별한 사이가 된 이상현을 대하니 질투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상현 역시 어색하고 멋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엘리트격인 젊은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임시정부와 공산당의 향방에 대하여 또 민족자본의 원대한 육성과 조선의 미래에 대하여 치열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자리에 어느새 기생기화의 이야기가 끼어들게 됩니다. 황태순의 사랑에 들어섰을 때 상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서희돈이었다. 서희돈을 위해 베풀어진 자리인 것 같다. 어이구, 우리 미남 소설가께서 납신다. 바늘이 감추어진 음성이다. 형님, 언제 오셨습니까? 상현은 문을 닫고 나가버리고 싶은 심정을 누르고 방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 재미가 어때? 상현은 기화와의 관계를 서희돈이 알고 하는 말이라 생각한다. 갑부아들 황태수가 화제를 바꾼다. 의돈이 공산당이라는 것에 관해 말해주겠나? 부자가 무서워하는 것이 공산당이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서희돈은 상현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다. 서희돈은 헐벗은 나무 밑에서라는 기생을 소재로 한 상현의 소설을 보았다. 이미 기화하고는 자기 자신이 먼저 관계를 끄는 노릇인데 막상 소설을 읽고 보니 감정의 찌꺼기가 살아났다. 기화는 처음 연정을 느꼈던 여자다. 헐벗은 나무 밑이 아니지. 벌거벗은 나무 밑이래야. 제격이지. 기와의 나체 얘기냐? 서희돈은 기화와 상현의 관계를 노여워하기보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지 않는 상현이 야속하다. 형님이 발걸음 끊기 전에 기화가 딴 서방을 봤어요? 불쌍한 여자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조선 남자들 기생을 정실 삼을 사내는 없을 테니까요. 이후 조선왕조의 남자 이상현은 기생인 그녀를 영영 찾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불러오는 자신의 배를 혼자서 감지하고 쓸쓸히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가슴 저미는 듯한 처절한 심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상현은 고향에서 홀로 시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본처도 잊은 사람이니 기생 하나쯤이야 외면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상현의 양심이 이쯤에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외롭게 고생하는 본처에 대한 배려라고 속삭였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이상현이 기생인 그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그 또한 기막힌 위선일 테니 말입니다. 주갑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녀는 미혼모의 삶을 작정하고서 소도시 군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홀로 딸을 낳고 키우는 삶에 대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녹록하지 않은 앞날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생일로 돈을 벌어서 육아 비용을 충당해야만 하는 엄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지독하게 아픈 나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과연 그녀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기생일도 자아라면서 좋은 엄마도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순탄한 길은 사람의 생에 잘 주어지지 않나 봅니다. 기생인 그녀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엄마의 정체성을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되기 이전의 정체성을 양보해야 하는 의미에서 엄마가 된다는 것은 자기 헌신이며 자기 증여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된 이후에도 그 이전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수하려 들면 엄청난 혼란에 봉착하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엄마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은 빤히 올려다보는 아기의 맑은 눈망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늘나라가 있다면 천진무구한 아기의 눈을 들여다보는 그 시공간이 바로 하늘나라일 듯합니다. 아기의 눈을 마주보고 있노라면 시공간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무아지경에 빠져들 때가 허다하니 말입니다. 아기가 눈을 감고 있을 적이라도 감은 그 눈 언저리에 깃들어 있는 맑고 투명한 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시공간을 어찌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지요. 그렇지만 아기가 자라는 동안 그런 하늘나라 같은 순간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참으로 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보배로운 하늘나라를 잠시 살고 있는 그녀를 만나봅니다. 후배 기생인 산호주의 눈에 비친 그녀는 갓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짓습니다. 작년 가을이었던가 산호주는 군산에 있다는 기화를 찾아갔었다. 들어선 집은 초라한 오막살이었다. 빨랫줄엔 기저귀가 질비하게 널려 있었다. 방문을 열고 기화가 내다보았다. 산호주는 천장이 낮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유? 이 애는 5, 6개월쯤 됐을까. 아이는 누추한 집에 비해 차림새가 지나치게 깔끔하다. 내가 낳았단다. 딸이야. 아이는 강아지처럼 젖을 찾는다. 기화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웃었다. 산호주는 벌렸던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는 기화의 손길, 배불리 먹은 아이는 잠이 들었다. 기화는 아이를 누인 뒤 포대기를 덮어주고 옷매무새를 고친다. 기생이라고 애 못 낳으란 법이 있니? 언니 나이 몇이우? 32. 애 아버지는 이상형 그 사람이군. 애 낳은 것 알기나 해요? 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알면 무얼해? 술만 더 마실걸. 생겨난 아이는 거두어 주어야죠. 거두어 주어? 일신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기화는 아주 낡아버린 사람같이 보였다. 다시 기생으로 나서지 못할 것 같았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수? 가진 거 팔아가면서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서울서 온 삼어른이 조금씩 도와주시지만 어떻게 살지 나도 몰라. 듣기론 기생들을 많이 울렸다 하던데 언니한테만은 각별하고 우려. 남녀정으로 어디 그러시냐? 운삼어른께서는 내게 희망을 많이 거셨지. 끝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됐지만. 서울 안 가시려우? 서울?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까닭이 뭐유? 기생질 안 하겠다는 뜻인 모양인데 살아갈 방도도 없이 이곳에 묻혀 있자는 것은 살다가 막히면 죽는다 그 생각이유? 어떻게 되겠지. 나 이부사댁 서방님 그분이 알까 두려워서 그래. 그렇담 어째서 이 지경까지 되었수? 서로가 외로웠던 게지. 우린 애당초 그럴 사이가 아니었는데. 내가 일이 된 건 내 탓이야. 그 양반이 그리 된 건 또 그 양반 탓이고. 피차 빚진 것도 갚을 것도 없어. 그 양반은 여자복이 없었고 나는 남자복이 없었다. 그래야 할까? 기화는 쓸쓸하게 웃었다. 피차 빚진 것 갚을 것 없다고 하지만 아이는 달라요. 핏줄을 찾아야지요. 아이를 위해서도 할 수 없잖아요? 본가에 갖다 맡겨요. 아이를 달고서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루?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그렇게는 못해. 어찌 그리 마구잡이로 함부로 말을 하니? 기화의 기세가 하도 험악하여 산호주는 멈칫하고 말았다. 이런 오막살이에 사니까 내일부터라도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이 보이겠지만 2, 3년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어. 옛날같이 생각 없는 계집은 아니야. 기화는 벼랑간 흐느꼈다. 하룻밤을 함께 묵으면서 산호주는 집안을 치워주고 아침엔 마당을 쓸어주고 올겨울을 대비하여 장작을 몇 짐 들여주곤 떠나왔던 것이다. 젖먹이 아기와 함께하던 이 시절에 그녀는 돈 버는 일과 아기를 키우는 일을 순조롭게 병행할 수 있으리라 자신에 차 있는 듯 보입니다. 아픈데 없는 아기가 먹고 자고 하는 이 시절에 그녀는 순도 높은 미소를 지을 기회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아기의 신비한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엄마의 정체성에만 충실한 일상을 살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중한 아기 생명을 지키고 키울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쯤이면 아기를 사람답게 키우고 보살피는 일이 그녀의 심신을 고갈시킬 정도로 소롯이 바쳐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생일과 육아일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가 닥쳐오면 기생으로서 아기 엄마로서 두 정체성을 고스란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두 정체성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고단한 나날이 지속되면서 점차 그녀의 심신은 소진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녀가 소꿉놀이하듯 육아일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미혼모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서 사심없이 도와주는 운사머른 같은 분이 있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사머른은 그녀의 노래 소질을 단박에 꿰뚫어 보고서 명창이 되는 길로 인도했던 노신사입니다. 정은 많고 인내심은 적은 그녀가 그 길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보살핌을 지속하고 있다니 나이 들매 품격을 보는 듯합니다. 그녀와 인연이 닿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한결같이 그녀에 대한 좋은 기억을 품고서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 할까요? 그건 아마 그녀가 그 전에 먼저 정을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고아인 그녀는 외롭지 않게 사는 의리를 스스로 터득한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는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대하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외롭고 서러운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내색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녀의 모습은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인색하지 않은 후덕한 심성도 지녔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직업이 그녀의 천성과 참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나저나 그녀의 그런 천성이 아기 엄마로서 책임감을 다하는데도 과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녀가 미혼모가 되어 살아가는 어려운 처지를 운사머른도 알고 후배 기생 산호주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상현에게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상현은 서울을 떠난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해 볼 만도 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심전력을 다해 혹은 무심하게 글쓰기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녀를 잊을 수 있는 방편이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상현은 연해주에서 5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부친을 잊을 수 있었고 잔인하게 버린 기와도 잊을 수 있었고 고향을 지키며 시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기르는 아내도 잊을 수 있었고 세상일 모두를 잊을 수 있었다. 성공가도를 달리는 소설가 이상현은 원고료를 받아 현금이 두둑하게 생긴 날 시인 평론가와 어울려서 새로 개업한 기생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기생 산호주를 만납니다. 이상현을 전주기생이던 그녀의 집으로 직접 안내를 해준 산호주였으니 또렷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호주는 마침 잘 만났다는 듯이 이상현에게 미혼모로 살고 있는 그녀 소식을 까발리듯 폭로합니다. 우르르 쾅 바로 내리꽂히는 운명의 직격탄에 휘청거리는 이상현이 가여울 정도입니다. 성깔이 꽤 있어 배는 산호주 어투에 뭔지 석연차는 것이 있다. 경멸하는 웃음을 띈다. 상현이 마당에 내려서자 산호주는 팔짱을 끼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서방님, 왜 묻지 않으십니까? 저를 보시면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생년들 의리로구나. 그래, 기와는 잘 있느냐? 잘 안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동, 아니지. 진주 최부잣집에 가면 먹여 살려줄게야. 거기 가라고 해. 처자식도 버린 놈이 기생 나부랭이 흘러간 계집 생각하게 됐어? 산호주는 상현의 옷깃을 찢어발기듯 강하게 잡아 젖혔다. 이게 미쳤나? 잘 들으시오. 기화 언니가 아기를 낳았소. 뭐라고? 상현이 얼굴을 번쩍 쳐든다. 애기를 낳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상현의 아이니까. 미친 소리 말어. 기생년도 애비 있는 자식을 낳아? 이럽소. 이 개자식이. 산호주의 손이 상현의 뺨따귀를 갈긴다. 반사적으로 상현의 손도 산호주 뺨을 향해 날았다. 다시 덤비려는 산호주의 손목을 꽉 잡는다. 상현의 눈은 미치광이처럼 번쩍번쩍 빛났다. 상현이 손목을 놓고 산호주 목에 두 손을 감는다.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그런 말 했다간 주둥이를 찢어버릴 테다. 산호주를 냅다 밀어붙인다. 그리고 상현은 손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간다. 상현은 길바닥에 픽 쓰러졌다. 상현이 눈을 떴을 때 입술을 적셔주는 손길이 있다. 상현이 누워있는 곳은 산호주가 거처하는 방이다. 상현은 밤새껏 신음했다. 몸은 불덩이같이 달아서 헛소리를 질렀다. 사흘을 그렇게 앓았다. 의사가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데 병은 급성폐렴이라는 것이다. 산호주는 혀를 끌끌 찬다. 이제 산호주 마음에 증오는 없어지고 말았다. 산호주는 씁쓸한 웃음을 머금는다. 아버님, 불효 자식을 용서하소. 상현은 계속하여 헛소리를 했었다. 간간히 내가 잘못했어. 봉순이 용서해주게. 그런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 변명도 없이 알몸을 드러낸 사나이의 고뇌를 산호주는 느낄 수 있었다. 산호주 방에서 사흘을 보낸 상현은 떠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럼 아시고나 가세요. 아이는 딸이고요. 언니는 군산에 살아요. 기화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가보셔요. 그러나 이상현은
미혼모 그녀와 자신의 핏줄인 아기가 살고 있는 군산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아기가 있는 조선 땅을 벗어나기 위해 동분서주 안간힘을 씁니다. 이상현은 서희돈에게 북쪽 땅으로 무조건 따라가리라는 의향을 다급하게 드러냅니다. 가혹한 운명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곳이든 상관없다는 듯이 신성한 독립운동의 거점을 비굴한 도피처로 삼고자 합니다. 이젠 도망간다. 도망치는 게야. 가서 돌아오고 싶지 않아. 내가 아비인가? 내가 한 여자의 지압이란 말인가? 참으로 거미줄 같은 인연이로고. 어머니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그러나 상현은 버렸다기보다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그들은 뿌리를 가진 식물 같은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그들은 존엄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은 늘 아픔보다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들 생각을 안 하려는 것이었다. 기화에게도 그랬었다. 이상현에게 가족은 얽매임을 연상시킬 따름이었나 봅니다. 혈통을 중시한 이상현이 늘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니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아리송해집니다. 이상현이 타양객지를 떠돌고 기생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가족이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왔던 이상현은 자유 혹은 자율이라는 근대 지식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기혼자 이상현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부담 없이 기생 그녀와 가까이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신여성 임명희의 사랑 고백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상현의 바람과 달리 본가 외에 새로운 가족을 하나 더 부여하고 맙니다. 그토록 가족으로부터 도피하고자 용을 썼건만 오히려 혼의 가족이 추가되고 말다니 이상현으로서는 가혹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생인 그녀가 딸을 낳아 또 다른 가족이 덤으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도주를 꾀한 이상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이상현은 아내가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기생인 그녀가 낳은 딸도 대면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식들을 마주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얼떨결에 부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식을 감당할 책임감이 전무한 상태에서 연약한 생명의 탄생과 맞닥뜨리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동동거리며 보살피다가 때로는 피치 못할 상처도 주고받으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꾸려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현은 도저히 가족 안에 정착 혹은 안주해서 살고 싶지가 않았던가 봅니다. 이상현은 북쪽 땅으로 떠나기 전에 우연히 길상과 서희의 아들 환국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 올라와 공부를 하고 있던 환국은 슬기로움이 한껏 깃든 눈망울을 지닌 귀공자적 면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현은 남쪽 땅 고향 시골에서 자라고 있을 환국이 또래에 자기 자식들을 떠올리며 깊은 패배감에 잠깁니다. 가족과 무관한 듯 살아온 지난 세월이 가슴을 후벼 팠을 것 같습니다. 가족을 등지고 도시로 나와 더 고상한 뭔가를 이를테면 자윤이 평등이니 하는 근대 지식을 추구하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기생인 그녀가 낳았다는 어린 딸은 자신의 가식적인 위신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상현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북쪽 땅으로 가기만 하면 자기 의지대로 가족을 피하고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상현이 북쪽 땅으로 떠난 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평양으로 갑니다. 아기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평양 기생이 되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녀는 진주 기생, 서울 기생, 전주 기생 등 경력도 눈부시니 노련한 기생이 되어 이름을 날리고 아기도 총명하게 잘 키우리라는 야무진 꿈을 품고서 평양으로 향했을 듯 싶습니다. 순진한 예상과 달리 기생일과 육아일을 병행하는 미혼모의 삶은 몹시 고달팠던가 봅니다. 아편의 의지의 기운을 충당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미혼모가 되기 전 그녀의 외모는 기생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이었습니다. 노래 솜씨까지 출중했으니 기생으로서의 몸값은 꽤 높았을 듯합니다. 그런데 미혼모가 되자마자 기생으로서의 가치 하락을 처참하게 실감했을 것입니다. 값어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더라도 아기를 키우자면 돈이 필요했으니 기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아편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기생일과 육아일을 병행할 수 없는 처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미혼모 기생의 생계 불안을 이용하여 그녀의 심신을 얼마나 갈취했을지 훤히 그려지고도 남습니다. 육아에 지쳐가면서 그녀의 미모는 전과 같지 않고 빛이 바래져 갔을 것입니다. 기생이면서 동시에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녀에게 실제로 몸을 바치는 헌신이었던 셈입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몸에 품고
출산 때는 몸을 찢어 피를 쏟고 기생일로 몸을 팔아 육아 비용을 벌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진된 기운을 아편으로 보충하면서 몸은 점차 망가져 갔을 테니 말입니다. 아편에 중독된 기생으로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이 사회주의자가 되어 평양을 방문한 서희돈에 의해 발견됩니다. 서울 기생이었던 그녀와 첫정을 주고받았던 서희돈은 초라하게 변한 그녀의 모습이 못내 가슴 아팠나 봅니다. 그녀가 아편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상도 진주에 사는 서희에게 연락이 닿도록 주선합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윤영기 딸과 함께 평양을 떠나 하동 평사리 최참판댁으로 내려와 지내게 됩니다. 양반 가문을 위해 기생인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서희돈이었지만 지난날 서울기생 그녀에게 받았던 첫정에 대한 보답을 나름대로 한 것이리라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주기생이던 시절 그녀의 연인으로 자리 잡고서 더부살이를 했던 이상현도 보답을 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상현은 5년이 넘도록 북쪽 땅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랑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어린 딸을 남겨두고 그녀가 죽었다고 하니 모녀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야 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이상현에게 사람으로서의 예의와 피할 수 없는 순리를 일깨워준 셈입니다. 이상현은 마침내 신여성 임명의 편으로 자신이 창작한 소설과 함께 편지를 동봉해 보냅니다. 임명희는 이상현에게 당돌하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한 이력을 가진 신여성입니다. 이상현이 자신이 창작한 소설 뭉치를 보낸다는 것은 양육비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현이 드디어 우르르 쾅 내리친 자신의 운명을 껴안고 동화되는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도도한 양반 이상현이 죽어서 사라지고만 기생 그녀에게 또 어린 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는 눈물을 머금게 할 정도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은 명희는 편지를 꺼낸다. 서슴지 않고 봉투를 찢는다. 명희 씨 보십시오. 그 글자에 머물러 있던 눈이 다음으로 옮겨간다.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겐가 특히 명희 씨에게 밝혀두지 않고는 소설을 쓸 수 없었습니다. 이상현이 얽매여 살아왔다 하면 사람들은 웃을 것이요. 언제 얽매여 산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보다 얽매여 살아왔다 할 밖에 없소이다. 나는 그것을 풀려고 끝없는 도피의 길을 찾아다녔던 것이요. 그러나 나를 얽어맨 그것들이 사람 사는데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자유인 것을 깨달았고 정직해지는 것을 느꼈소이다. 나는 지난날 어떤 기생을 사랑했소이다. 기생이기 이전에는 최참판댁 친모의 딸이었지요. 나는 그 여자에 대한 감정을 동정이라 생각했고 나중에는 바람기라 생각했소. 더 나중에는 수치로 생각했소. 남몰래 내 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으로 도망온 뒤 그 여자는 비참하게 세상을 떴고 내 딸은 지금 최참판댁 부인이 거두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그 아이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싶소.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핏줄의 정이 필요할 것이요. 나는 어느 시기가 오면 조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간 명희 씨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붙여보낼 원고와 받게 될 원고료를 아이 양육비로 도움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생인 그녀는 32살의 딸을 낳고 40이 되기 전에 섬진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가 낳은 딸에게 아버지 이상현의 사랑을 되찾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반의식에 매몰되어 살던 성질이 격하고 편협하고 여자에게 불친절하고 모멸적인 언동을 서슴지 않는 사내 이상현에게는 대단히 큰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죽음은 가치로운 것 같습니다. 이상현의 성찰과 변모 덕분에 그녀의 말년이 치유되고 정화되어 평화롭게 승화되는 느낌을 줍니다. 다음 책 맛보기는 기생인 그녀를 소년 시절부터 사모했던 연하의 남자 정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계기를 만나게 되리라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